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혈관에 자신 없어질 때라는 말도 하는데요. 특히 뇌졸중은 마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삶의 질과 이어지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지만 잠깐씩 나타나는 증상으로 얘기되는 미니 뇌졸중에 민감하다면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의심 증상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문세의 파랑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즐거운 시간 이어가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덕담, 빠질 수 없는 인사잖아요. 나이 들수록 부담을 더하는 뇌졸중의 위험도 걱정인데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증상들, 미니 뇌졸중으로도 불리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예방과 대처로 건강한 일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뇌신경세포가 손상될 위험으로 뇌졸중의 위험이 크죠? 예, 맞습니다. 뇌신경세포가 급격하게 손상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이 뇌신경세포가 급격하게 손상되는 일입니다. 네. 그럼 신경세포가 망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신경세포라는 것은 사실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뇌라는 것들이 사실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신경세포가 망가진다는 것은 전기 신호 연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가지게 되면 어떤 특정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네. 팔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특정 부위가 손상이 되면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네. 굉장히 회로가 정교하면서도 특정한 일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망가지는 것은 회로가 이렇게 손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기억력, 언어장애, 후유증까지 삶의 질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직업 활동이든 은퇴 후에 활동을 하시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 뇌에 의존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다고 표현할 정도인지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네. 정도인지 뇌가 작동을 잘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이제 하드웨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에 너무 큰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그만 손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은 높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질병 부담을 가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사실은 보통 사망 원인으로도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거의 다음이거나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이게 선진국보다는 또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부분에서 더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위험인자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공중보건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그래서 위험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들수록 뇌졸중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요. 나이도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뇌졸중이란 질환은 대표적으로 노인성 질환이거든요. 혈관이 결국 손상이 서서히 거의 평생 되다가 실제로 일이 발생하는 거는 70대 보통 이후에 이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20대, 30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혈관이 똑같은 이제 주변의 스트레스에 좀 더 못 견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60대 정도까지는 이제 견디고 있다가 70대 이후 정도 되시면 평생 이제 누적된 뇌혈관에 대한 이제 손상이 벼랑간 한순간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시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이와 연관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이렇게 누적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혈관 손상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위험 요인으로 혈압도 강조가 됩니다. 동맥경화의 위험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고혈압이라고 거의 대부분 연구에서 나오고요. 그중 남자는 흡연이 또 고혈압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전체를 따지면 이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하다 보통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크게 이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특히 뇌출혈에는 고혈압이 워낙 중요하고요. 그냥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출혈이 생겨 터지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이 이제 워낙 중요하고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질환에서 고혈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고혈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혈압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심지어 뇌출혈 중에서도 혈압 말고 그냥 이제 노화 현상 때문에 아밀로이드 뇌병증이라 해서 그냥 혈관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 손상이 심하게도 뇌출혈 생기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고혈압 때문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고혈압의 위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고혈압이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면 혈전이 생기는 거고 또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온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뇌가 손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산소 공급과 영양분 공급 다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신경세포가 영양분 공급은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산소 공급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하거든요. 잠시라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이게 손상이 되게 되는 조직인데 뇌 신경세포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도 전달하고 뭐 서로 간에 통신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거 대비 주변에 뭐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산소를 저장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추정컨대는 사람이 특히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뇌를 가볍게 만들 필요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로 할 일만 신경세포랑 할 일만 배치하고 또 그 너무 말랑말랑하고 위험한 조직이니까 헬멧같이 두개골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뭔가 저장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혈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뇌가 우리 몸에서 전체 2% 정도밖에 차지하는 무게인데 혈액량은 15%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에 굉장히 의존하는 혈액 그 순환에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뇌졸중은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말도 하던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뇌졸중은 대표적인 위험 인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그리고 이제 심장 같은 심방세동 같은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은 생활 습관으로 개선 가능한 병이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 뵐 때 말씀드리는 게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 생활 습관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도 발생하는 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드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또 약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긴 확실합니다. 약과 생활 습관, 때에 따라 생활 습관이 우선이고요. 이걸 하게 되면 분명히 똑같은 고혈압을 가졌어도 약을 적게 먹는다든지 약을 끊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이 꼭 필요한 그런 예방에 꼭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구분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흔히 말하는 치료 적기를 놓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뇌경색은 특히나 이제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혈관을 다 뚫어줄 수는 없지만 아직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도 특정한 혈관이 막히면 좀 뚫어주는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신경세포 자체는 수분만 혈액이 안 흘러도 죽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뇌가 어떤 특정한 혈관이 막히면 이제 돌아가는 피들을 구성해 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그게 달라서 어떤 분들은 정말 막히고 1시간 만에 왔는데도 뇌가 다 손상이 오신 분도 있고 한 10시간이 지나서 왔는데도
제법 내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대략 한 6시간이라든지 적어도 12시간 이내로 오시면 그래도 우리가 좀 혈관을 다시 뚫어드리면 이렇게 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뇌출혈은 사실 뇌경색보다는 이미 터지는 순간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혈관이 막혔을 때는 그래도 돌아가는 피가 좀 있기 때문에 견디긴 하는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미 터지는 순간 손상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빨리 오신다고 해서 엄청나게 손상을 줄이고 이럴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뇌출혈의 가장 문제는 또 재출혈이라 그래서 터졌다가 또 옆에 있는 부분이 또 터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출혈을 막고 그래도 내가 출혈 생긴 것을 그래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병원에 오셔야겠습니다. 네. 그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걸 텐데요. 일단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위험 신호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이미 생기고 나면 사실 안타깝지만 요즘 약고보다 치료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의 환자에서는 후유증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미리 뇌졸중이라는 게 뇌졸중과 똑같은 증상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증상이 있는데 수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정도로 증상이 있다가 완전히 없어져서 좋아져 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그러면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쉬우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정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진짜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하셔서 병원에 꼭 가셔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약물을 추가로 기존에 안 드셨으면 약물을 드시든 아니면 드셨으면 추가로 드시든 필요하다면 시술과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수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조 증상으로 얘기가 되는 증상들이 나타났다가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이렇게 잠깐 증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뇌가 혈관이 좁아진 상태가 좁다고 해서 뇌가 피를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80%가 좁아져도요. 뇌는 최대한 혈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속도를 빨리 당기더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그냥 괜찮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특정에 탈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스 상태가 심하다든지 이런 특정한 상태가 돼서 혹은 이제 뇌가 혈액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거나 했을 때 충분한 혈액량을 못 당기게 되면 그런 증상이 잠깐 생기는데 완전히 막힌 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다가 다시 또 혈액이 공급이 되면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굉장히 좁아서 곧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증상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니 뇌졸중을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건가요? 예, 그래서 미니 뇌졸중이라는 것은 사실 의학 용어라기보다는 짧게 그런 뇌졸중 증상이 있다,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니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일과성 뇌혈 발작은 이제 의학 용어입니다. 너무 이게 어려워서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우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병인가 하시는데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과성이란 건 잠깐 있다가 없어졌다 이런 소리고 뇌허혈이란 건 뇌 피가 적게 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까 좁아져 있는 부위에서 피가 적게 가서 발작이란 것은 갑자기 무슨 증상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갑자기 생겨서 없어지는 것을 일과성 발작이라 할 수 있고 혈액이 작게 가서 생긴 거기 때문에 허혈 발작이다. 그래서 일과성 뇌혈 발작인데 사실 이 이름을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증상이 있을 때 바로 검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병원에 도착하면 이미 증상이 사라진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증상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뇌졸중에 대한 확인은 가능한가요? 사실은 그래서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한 것보다 미니 뇌졸중이 정말 이게 미니 뇌졸중이 맞는지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상이 눈앞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증상과 이제 어떤 문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증상이 이미 없어진 상태고 어찌 보면 환자분의 증언만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래도 요즘은 검사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실제로 잠깐 증상이 있다가 없어져도 그 흔적 네. 남았는지 보는 검사도 있고요. 네. 그 증상과 일치하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도 있어서 네. 우리가 100% 그 증상이 미리 뇌졸중이라고 판별하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큰 확률로 이게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잘 하게 되면 그래도 최대한 미니 뇌졸중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니 뇌졸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사실 미리 뇌졸중은 뇌졸중의 증상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의 3대 증상, 얼굴마비, 팔다리마비, 언어 발음장애. 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미리 뇌졸중도 그런 증상이 잠깐 있다 없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뇌졸중의 요즘 중요한 증상이라는 게 시야장애. 네. 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갑자기 안 보이는. 그럼 갑자기 안 보였다가 풀리더라도 우리가 또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팔다리 마비라는 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한쪽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혈관은 양쪽이 동시에 막히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절대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왼쪽 혈관이 막히든 뭐 오른쪽 한쪽으로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는 왼쪽 뇌는 보통 오른쪽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을 담당하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왼쪽 혈관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이제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떤 경우는 팔만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경우는 다리만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팔이나 다리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 요거는 굉장히 객관적이라서 잠깐 있다 없어지도록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못 걷거나요. 아니면 팔을 들어봤는데 버티지 못하고 뭐 떨어진다든지 손을 쥐어봤는데 물체를 쥐지 못하고 놓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객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특히 왼쪽은 멀쩡한데 뭐 오른쪽만 그렇다. 이런 거는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질 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얼굴 마비는 한쪽 얼굴이 처지고 표정이 안 나오는 건 누가 봐도 증상이 생기는 당시에는 변화를 좀 알 수 있을 정도일까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얼굴이 좀 이렇게 뭐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입술 주변이 찌릿찌릿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럴 때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진짜 마비가 온 걸까 네. 아니면 그냥 느낌이 그러셨을까? 이제 물론 그러면서 정말 옆에서 들으시는 분이 발음도 이상했어요. 객관적으로 증언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못 쓰셨어요 하시면 오히려 저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냥 이제 주관적인 건 굉장히 좀 저희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얼굴이 분명히 비틀어져 있으면 거울을 보시면 확실히 비틀어지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하고 웃어보세요라고 저희가 해보라 그러는데 눈썹이나 눈보다는 입술 주변이 좀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하고 웃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든지 한쪽은 뭐 움직임이 없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안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고 이러실 때 실제로 거울을 보고 한번 이해하고 웃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야장애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라 당사자가 무척 당황할 텐데요. 이것도 사실은 잠깐 있다 없어지시면 또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야장애가 있으면 저희가 검진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어땠는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시야장애라는 거는 한쪽 눈의 이상이 아니라 양쪽 눈이 다 한쪽 면씩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데요. 오른쪽 눈도 오른쪽 면이 안 보이고 왼쪽 눈도 오른쪽 면이 안 보여서 두 눈을 다 떴는데도 한쪽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설계가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뇌는 오른쪽의 면을 인식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제 항상 뭐가 잘 안 갑자기 안 보인다 이러면 눈을 한쪽씩 가려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쪽씩 가려보는데 한쪽 눈만 뭐가 잘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양쪽 눈이 다 뭔가 잘 안 보이는 건지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생각하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안 보이면 양쪽 눈을 하나씩 가려보고
양쪽 다 안 보이면 더 위험한 증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한쪽으로 물론 한쪽 면이긴 한데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야 장애는 양쪽 눈이 다 잘 안 보이면 좀 더 큰 문제라고 보십니다. 네.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시야 장애, 언어 발음 장애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위험 신호가 왔을 때 일단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죠. 뭐 가족이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119가 아무래도 안전하고 빠를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119를 요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뇌졸중 증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는 필히 119로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미니 뇌졸중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증상이 있다 없어도 내가 119를 부르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증상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니 뇌졸중은 119를 부르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네. 꼭 모두 불러야 되느냐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꼭 불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똑같은 증상이 2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꼭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똑같은 증상이 2번 나오면. 그러니까 만약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왔습니다. 네. 좋아졌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또 팔에 마비가 왔다가 또 좋아졌어요. 네. 이러면 이건 119 부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생길 만한 위험이 정말 높은 상태거든요. 네. 이게 2번, 3번, 또 3번은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조금 생각해 보실 수도, 그러니까 가긴 가셔야 되는데 병원 꼭 응급실로 갈지 아니면 외래를 갈지 아니면 그 당일에 병원을 갈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실 수도 있는데 똑같은 증상이 2번 이상 나왔다. 이거는 정말 그 혈관에 지금 막힐까 말까 하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는 꼭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으면 이제 응급실에서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가 바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대부분 환자분들이 좋아진 상태로 퇴원하게 되고요. 네. 문제는 정말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시는 길에 뇌경색이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미니 뇌졸중이 한 2번 정도 생겼다가 안 되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 하는데 구급차 안에서 막 마비가 생기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치료한 거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도착했을 때부터 생긴 증상 생기고 정말 빨리 병원에 도착하신 거니까 심지어 오는 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치료를 한 것의 치료 확률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혈관이 막혔을 때 50% 정도가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빨리 오시면 60% 70%까지는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80% 이상까지는 저희가 다 회복하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여전히 예방을 하는 게 워낙 중요한 질환이겠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약물 복용이라든지 재발의 시간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을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워낙 중요하고요. 또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재활이 필요 없겠지만 미니 뇌졸중에 이어서 뇌졸중이 발생해서 후유증이 남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도 꼭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뇌졸중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증상들,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이 레빗의 Happy Things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성들에게는 나이 들수록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전립선 질환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은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찾아오는 질환이라고 할 만큼 이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요.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 그리고 80대 남성의 80%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나이와 유병률이 같이 갑니다. 근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 일단 불편감을 주잖아요. 배뇨 장애로 나타나지 않나요? 네, 이게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좀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지고요. 중간에 이제 끊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소변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다, 소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네. 힘을 주어야지만 소변이 나온다. 그리고 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려 참기 힘들다 이런 불편함들을 호소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사실 야간요라고 하는데요. 네. 네,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어서 그럼요. 자다가 사실 2번 이상 깨면, 그래서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되시면 이건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지 하고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죠? 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서 일단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이 증상이 환자의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서 치료를 결정합니다. 네. 사실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질환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죽겠다 이러지는 않으니까. 네. 이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잘 때 화장실 가는 것을 줄이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치료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치료와 연관된 합병증, 그리고 환자의 치료 선호도, 그리고 뭐 가격 대비 효과의 측면도 고려해서 현재는 첫 번째는 일단 대기요법, 관찰해서 상황이 좋아지는지 생활요법을 좀 바꿔보는 것도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약물요법, 적절한 약을 찾아서 복용하는 거, 그리고 수술요법이나 채소 침습적 치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요법의 경우에 사용되는 약물도 다양한가요? 네, 일단은 약을 고려하게 되고요. 네. 요 사용되는 약물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인데요. 네. 일단은 알파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알파-1 교감신경 차단제라는 약인데 이 약은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혈압약으로 개발되었던 약인데 이 리셉터가 그 심장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에도 있어서 이 전립선에 좀 더 효과적인 약으로 변모한 리포지셔닝된 약인데요. 네. 이 전립선과 이 방광의 목 부분 근육을 좀 이완해서 배뇨 기능을 호전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는 혈압약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차단제의 가장 문제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게 기립성 저혈압은 이렇게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핑 도는 느낌 있잖아요. 네. 요걸 기립성, 일어날 때 나타나는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있으면 이제 낙상의 위험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썼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선택적 알파 차단제라는 약이 나와서 이런 기립성 저혈압의 부작용은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성분이 이제 테라조신, 독사조신, 탐슬로신 같은 성분인데요. 혹시 전립선 약을 먹고 있는 분이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 이 약물 때문이 아닌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약이 5알파 한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입니다. 이거는 전립선하고 남성 호르몬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이 전립선을 크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의 생산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예, 그래서 알파 차단제는 이제 배뇨만 좀 편해지는 건데, 네. 5알파 한원효소 억제제는 이게 전립선의 크기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후에 나온 약물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네.
전립선이 비대되어 있고 전립선이 커졌는데 수술까지는 아직 필요 없는 그런 환자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고요. 네. 보통 요거와 앞서 설명드린 알파 차단제를 하나만 쓰기도 하지만 두 가지를 병용해서 투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이상을 좀 복용해야 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 건데요. 약물 치료에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합니다. 어떨까요? 네, 효과가 좋은 반면에 주의할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약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와 진짜 좋은 약인데 하시겠지만 네. 전립선이 이미 너무 커져 있다면 효과가 좀 미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과 관련해서 이 약과 관련해서 보고된 부작용에는 뭐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네. 발기력 저하 등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남성 호르몬을 건드리는 약제이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지만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거나 네. 예, 가슴에 멍울이 지거나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이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흔히 보지는 않지만 네. 나타날 수는 있는 부작용입니다. 또 이 약제를 복용하는 거 이건 부작용은 아니지만 이게 전립선 비대가 있으시면 항상 이 전립선 암 검사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전립선 암은 전립선 특이학원 검사 PSA라는 수치를 봅니다. 이 PSA라는 수치가 전립선 암을 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치인데 이 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제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전립선 암과의 선별 검사할 때는 이 약제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그 전 수치와 후 수치를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중에서 특히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서 여성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절대 여성이 만지면 안 되는 약, 네. 만지기를 꺼려하는, 여약사들이 꺼려하는 그런 약인데요. 그 원리는 뭐 때문이냐면 사실 모든 여성은 아니고 임신한 여성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을 접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이 약이 태아에 기형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약이 흡수되어서 임신한 여성한테서는 태아 기형 발생률 그건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지지 말라라고 사용 설명서에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약들은 모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취급할 때는 주성분에 노출될 일이 없는데 이게 깨지거나 부서진 조각은 위험하고요. 네. 만약에라도 접촉을 했다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어내서 흡수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또 같은 이유로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헌혈이 금지됩니다. 혈중에 이 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 헌혈한 피가 임신 여성에게 수혈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헌혈을 할 수 없다라고 알려드리는 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만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복용 기간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먹으면 딱 바로 낫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일단 비대해진 전립선을 아까 5알파 한원제는 좀 줄인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제거하지 않고 이 베뇨골란과 같은 야간요 같은 증상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치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복용을 준다 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계속 복용을 해야 합니다. 네. 사실 이 전립선의 크기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좀 최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반년 정도는 먹어야지 효과를 보고 또 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꾸준히 좀 투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물을 치료를 해도 좀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효과가 없다. 이 약이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좀 이런 긴 기간이 필요하고 계속 좀 먹어야 되는 건데 네. 그 기간을 못 참고 왜 한두 달 먹었는데 네. 효과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그 보고에 의하면 한 약물 치료를 선택한 환자가 50% 정도는 3년 내에 투약을 중단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로 네. 좀 수능도가 떨어지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간으로 보시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좀 길게 먹고 6개월 뒤에 최고 효과가 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된다. 그때는 이제 약물리 치료가 아닌 수술이나 뭐 침습적인 치료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치료 효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복용 중에 조심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나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 약만 먹지 않습니다. 다른 약들도 그렇죠. 먹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약 먹을 일이 반드시 긴 기간 먹다 보니까 다른 약을 먹을 일도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난 보통 또 저녁에 많이 드시라고 하거든요. 네. 저녁에 한 알, 두 알 먹는 거 비뇨기과에서 받았으니 관련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나 전립선 비대증 약 먹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네. 첫 번째는 혈압약.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또는 전립선 약을 먹다가 혈압약을 병용하게 된다라면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이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고 있다. 어떤 약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시냐면 기립성 저혈압이 제일 사실 흔하고요. 아니면은 기운이 계속 빠진다라고 보시는 분도 네. 있으세요. 네, 혈압이 좀만 떨어지면 완전 저혈압 상태까지는 아닌데 네. 몸이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약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이 혈관 확장 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 혈압 강화 효과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혈압만이 아니라 심장에 관련된 약을 먹고 있으실 때도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좀 이거는 약의 대사 과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경구용 손발톱 무종약, 이티라코나졸이라는 항진균제를 투약하게 되거나 네. 또는 항생제 중에 클레리스로마이신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리토나비어 같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뭐냐면 같은 경로로 대사가 되는데 차가 막 몰린 거죠. 약들이 많이 몰리면 어떤 약은 대사가 덜 돼서 혈중에 오래 남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혈중 농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처방받을 때도 미리 알려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약성분 설명할 때 못 외우시겠죠. 네.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네. 그냥 약 받을 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이것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과. 그래서 이때도 의사와 미리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꼭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감기약을 조심하라는 말도 있던데 연관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감기약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알파 차단제라는 약에서는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용 초기에 코막힘이나 두통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코 주변에 혈관이 늘어나서 코막힘이라든지 아니면 편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네. 이건 심하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적응이 되면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감기약을 조심하라는 약은 이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약에는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감기약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감기 걸리면 요 코나 요 이쪽이 꽉 붓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네. 코감기가 아니어도 요 목이나 코 쪽이 불편해지는데 이 알파 차단제와 정확히 반대 역할을 하는 약이 감기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네. 콧물이라든지 알러지에 쓰는 항히스타민제 역시 이 소변을 좀 말리는 약이기 때문에 소변 보기가 약간 어렵게 만드는 약이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한테는 증상을 굉장히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기약에는 전립선 비대증 약과 반대되는 약 또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리고 감기약 처방받을 때도 이 전립선 약 먹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네. 이런 부작용을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식의 그대 내 품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